사이다 무비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회사 선배였던 A가 어느 날 베이비시터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 듣자 하니 첫째 딸의 진로 상담 때문에 학교에 좀 가볼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둘째를 봐줄 사람이 없냐는 이야기였다. 길어야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길래 한번 해보기로 했다. 예전에 우리 집 막내도 내가 자주 돌보기도 했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마음에 간단한 주의사항 정도만 듣고 돌보기로 했다. 오후 3시 지나서 A가 학교 간 뒤에 둘째에게 간식거리 좀 만들어주고 쉬고 있으려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라고 하더라. 모니터를 보니 A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서 있길래 새로 이사 온 사람이면 뭐 떡이라도 돌리러 온 건가 싶었다. 현관에 잠금장치를 풀자마자 그 여자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어 젖히길래 깜짝 놀랐다. 그러더니 내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표정이 험악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그대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두피는 따갑고 바닥에 쓰러져서 무릎과 팔꿈치도 아프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와중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강도인가? 빈집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벽 하나만 넘기면 어린 둘째가 있기에 절대로 들여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막았다. 어떻게든 몸으로 그 여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는 현관문을 닫은 뒤 문을 등지고 양팔로 얼굴과 머리를 감쌌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내 돈 내놔! 한 푼도 빼먹지 말고 전부 내놔! 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다. 마침 지나가던 인근 주민이 말리기 시작했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죽어라고 내 옷이나 머리카락을 낚아채려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웃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는 다들 달려들어 나를 감싸고 보호해주었다. 그러더니 이웃 주민들이 이 집에 사는 분 아니잖아요. 누구세요? 라고 묻길래 A가 큰딸의 학교에 볼 일이 있다길래 그동안 둘째를 봐주기로 한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자 날 때리려던 그 여자가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저 여잔 B라는 여자예요. 사기꾼이라고요! 라면서 나에게 달려들지 뭔가. 결국 보다 못한 경찰이 무력 제압과 함께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경찰차까지 도착했고 무단 침입녀 C가 인연이 내 돈을 훔쳤다고! 자기가 B가 아니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댔다. 내가 A가 아니라는 것은 이웃사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아니 그리고 B는 대체 누군데? 결국 C는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당했고 나는 병원을 들러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경찰에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둘째는 어떡하나 걱정을 했더니 이웃사람이 둘째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라고 맨 처음 나를 도와주신 분이 말씀하시길래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기로 했다. 아직 A는 딸의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모든 사건의 전말과 둘째를 이웃분이 봐주기로 하신 일, 그리고 병원에 들러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내용 등의 사정 설명을 톡으로 보내두고 병원으로 향했다. 타박상과 긁힌 상처뿐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 결과 왼쪽 고막이 거의 찢어졌다는 게 밝혀졌고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로 직행.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있으려니 경찰관이 와서는 C라던 여자는 그쪽에게 속아서 돈을 뜯겼다는데 혹시 집히는 거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하지 뭔가. 나는 오늘 정말 우연히 A의 집에서 둘째를 봐주게 된 것뿐이고 C라는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 집히는 게 있을 리가 있나. 뿐만 아니라 그 C라는 여자가 주장하는 B라는 사람조차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지라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경찰에게 이야기했다. 내 말을 들은 경찰은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만난 적도 없는 인간이 왜 나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는지, 그리고 이름은 다르긴 해도 어떻게 내 얼굴을 알고 있었는지 이상했다. 정말 어쩌다 보니 그 시간 그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사건에 말려들다니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C의 증언을 정리해보면 다단계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돈을 돌려받고 싶었다는 것 같다. 그 집에서 얼굴만 내민 그 여자가 범인, 피해자는 바로 C 자신.
경찰은 지금 속고 있는 것 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려 들다가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다단계라니 해본 적도 없으며 저런 정신 나간 여자의 말 한마디로 내가 왜 계속 여기 묶여 있어야 하느냐고 항의한 끝에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를 나와서 A의 집에 가봤더니 A는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뭐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런 인간들은 콩밥을 먹어야 돼! 라며 피해자인 나를 위로해 주었다. 세상에 정말 별별 인간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도 애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 폭풍 같았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날 나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 다음날 A의 남편이 선물까지 사들고 우리 집에 왔다. 자기 집사람이 베이비시터를 부탁한 탓에 이상한 사건에 말려들게 되었으니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을 느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어제 그 사건은 전부 제 아내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 아내 대신 봉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당신을 습격했던 C라는 사람도 제 아내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였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연신 사과를 하는 A의 남편.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기에 일단 진정하시라고 남편분을 달랜 후 자초지종을 듣고는 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A는 정말 다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는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니 난 자기 대신에 머리채를 잡히고 두들겨 맞고 고막이 찢어질 뻔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에게 A의 남편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왜 지금 와서야 남편이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가 했더니 남편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아닌가. C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다단계 사이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큰 돈을 입금했다고 한다. 그 사이트에서 A는 B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A가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었던 것은 내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진이 자기 사진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상황이었다. 이 여자가 B야! 틀림없어! C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돈을 투자하고 3개월간은 만족스러울 만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4개월째부터 땡전 한 푼 입금되지 않았다고 한다. 배당금은 어찌 된 거냐고 항의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당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A에게 메일도 보내보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1년 가까이 질질 끄는 통에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말았다고 한다. 그리고 운 나쁘게 C가 각오를 다지고 쳐들어온 바로 그날 내가 그 집에서 애를 봐주고 있었고 내 얼굴을 본 C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니 난 대체 얼마나 재수가 없는 걸까. 아니 그 이전에 사기꾼이 내 얼굴을 도용한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재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나니 C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건 둘째치고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난 시점에서 A는 C가 누군지 짐작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나를 위로했단 말이지. 다단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간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도저도 다 싫어진 나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거기에 맞춰 남편도 전근 신청을 내게 되었고 이사 가기 전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의 남편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와 나와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나네 대신에 폭력에 노출된 점, 그리고 이사까지 가게 된 부분에 대해 치료비와 이사 비용,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법 큰 액수의 돈까지 받게 되었다. 남편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인데 말이지. 이번 사건은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사건이긴 했지만 이사도 잘 끝났고 보상도 받았으니 그냥 잊기로 했다. 아니, 잊지 않고서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아 맞다. A는 사기범으로 실형을 언도받았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절도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점. 남편도 A의 전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친권은 전부 아버지가 가져가기로 했다고 한다. 솔직히 자업자득이지 뭘.
다단계로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면서 겉으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진로 상담을 가는 좋은 엄마를 연기하고 있었다니. 인간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구나 싶었다. 2번 다시 A의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고 평생 깜빵에서 썩었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아빠가 내게 준 용돈을 엄마가 가로채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빠는 워커홀릭으로 홀로 해외 출장 중이고 집에 돌아오는 건 연말연시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단둘이 지냈다. 무난한 성격의 엄마는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쇼핑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많았다. 내가 대학에 붙고 나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전화로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지낼 수 있게 해주마 라고만 말했다. 홀로 해외 출장을 할 정도로 능력 좋은 아빠 덕분에 어릴 때부터 돈에 어려움 없이 자랐었다. 하지만 연말이 되자 엄마는 갑자기 요즘 아빠 일이 많이 어렵대. 미안하지만 학비밖에 못 대줄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빠의 일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땐 솔직히 깜짝 놀랐다. 순간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으므로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먼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부터 찾았다. 다행히 바로 좋은 알바 자리를 찾았고 다른 알바생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 뿐이었다. 알바생 중에는 장기간 일해온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좋은 알바 자리였다. 음식점 알바였기 때문에 무료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 점도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가게 점장님은 이 가게는 대학 근처에 있어서 옛날부터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일하러 왔지. 난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 라고 말씀하셨다.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생활비와 식비, 그 외 잡비는 내가 벌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로 휴일이나 저녁 시간대에 일해서 돈을 벌었다. 저녁엔 알바를 하고 낮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문제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었다. 아빠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셨지만 나는 그다지 욕심이 없었다. 때문에 엄마처럼 자주 쇼핑을 하지도 않았고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뭐든 잘 먹는 편이어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나 동네 식당에 가서 먹곤 했다. 이러한 내 성격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 생활을 보내던 나는 연말이 되어 부모님 집에 돌아갔다. 때마침 아빠도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다. 내가 먼저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 아빠가 오셨는데 아빠는 오시자마자 내게 용돈은 충분하니? 부족하면 더 올려줄게 라고 했다. 나는 멀뚱히 아빠를 쳐다봤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아빠의 해외짐과 많은 양의 선물들을 보고 나니 정말 아빠 일이 힘들어진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아빠는 옛날부터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많은 양의 선물을 사오셨다. 그 중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었지만 그런 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만이었기에 아빠는 신경 쓰지 않고 아빠 마음에 드는 선물들을 사오시곤 했다. 내 옆에 있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용돈을 받아본 적 없는 나는 솔직하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엄마를 노려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용돈 주라고 내가 송금한 돈은 다 어쨌어? 아빠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말했다. 이럴 수가. 알바를 하며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덕분에 친해진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나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나와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내 용돈을 가로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설마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다.
엄마는 여행과 맛집 탐방에 내 용돈을 마구 써버렸을 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용돈을 가로채 본인을 위해 써버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화가 나기는커녕 엄청난 허탈감이 들었다. 아빠는 해외 출장도 따라오지 않은 주제에 아들의 용돈까지 가로채다니. 이제 너에게 쓸 돈은 없어. 이혼해! 라고 버럭 소리친 후 눈이 오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울면서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내게 아빠는 오히려 잘 됐어 라고 휘죽 웃으며 아빠는 내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위자료만 많이 쥐어주면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엄마를 내쫓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태연이 이런 말을 하는 아빠의 행동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듬해 초 이혼하게 되었고 친권은 아빠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빠는 20살 연하의 부하 여직원과 결혼했다. 20살 연하라니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 사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유부남인 아빠가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조금 거북했다. 확실히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 하지만 내게는 양쪽 모두 남이 아닌 부모였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다. 딱히 엄마가 싫어진 것도 아니었고 굳이 말하자면 일로 바빴던 아빠랑 사는 게 더 어색했다. 아빠는 해외 출장이 끝나면 고향 집을 팔고 도심 근처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셋이서 함께 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여자가 집안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그 둘은 신혼일 텐데 그 사이에서 나는 방해만 될 게 뻔했다. 그리고 아빠의 재빨랐던 손절로 보아 아빠는 처음부터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 확신했다. 확실히 엄마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아이의 생활비를 가로채다니. 누가 봐도 막장 부모의 행동이었다. 다행히도 내가 알바를 할 체력이 남아있었기에 망정이지 알바가 힘들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걸 알고도 엄마는 내 용돈을 가로채 자신의 유흥을 위해 모두 써버렸다. 하지만 아빠도 유부남인 주제에 나이 어린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자 오히려 잘됐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내가 엄마를 쫓아낼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서 왠지 속연치 않았다. 나는 오히려 잘됐어 라며 휘죽 웃던 아빠의 얼굴이 증오스럽게 느껴졌다. 아빠는 이곳에 함께 살면서부터 내게 신경을 잘 써주긴 했다. 신혼인 만큼 신혼인 아빠가 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계속 떨어져 지낼 만큼 함께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아빠와 같이 살 마음은 들지 않았다. 알바를 관둔 나는 대학 졸업까지 아빠에게 받은 용돈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고 지금도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신다. 아들의 용돈을 가로채간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애초에 그 돈은 내 돈도 아닌 아빠의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원망하는 마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충격적이긴 해. 아빠와도 연락하지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 끝나고 난다. 먼 훗날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가족의 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아내가 나 몰래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 내 인감을 가지고 장인의 사업 자금을 위해 보증을 선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업자로부터 날아온 처음 보는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전에 우리 아빠 보증 좀 서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었잖아. 라고 했다. 내가? 장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증조할머니께 물려받은 회사였고 예전에는 꽤 잘 나갔지만 지금은 적자가 계속되어 점점 사업 규모가 작아지고 있었다. 증조할머니는 경영에 소질이 꽤 있었지만 장인은 그렇지 않았다. 문외한인 내가 봐도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다.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인데 보증을 서주다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게 뻔해서 거절했었다. 그런데 내게는 비밀로 하고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것이다. 서류 안에 계약서 사본이 있었지만 이건 100% 내 필적이 아니었다. 나는 곧바로 처갓댁에 쳐들어갔다. 내 허락도 없이 필적을 위조해 보증을 서게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았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니 넌 부모를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냐? 처음부터 네가 순순히 서겠다고 했으면 됐잖아!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친모라는 배에 돈을 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나는 장인에게 있어 완전히 죽일 놈이었다. 거기다 아내는 옆에서 장인 편을 들며 그래, 가족이니 돕는 게 당연한 건데 당신이 싫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말했다. 뻔히 안 될 걸 아는데 보증을 서는 미친놈이 어딨냐? 자꾸 이런 식이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자 아내는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장인은 역정을 내며 장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능력도 없는 걸 사위로 받아줬더니! 라며 나를 욕했다. 아니 나 참 서류를 위조했으니 진짜 범죄자 맞잖아. 아내는 나 때문이라고 울고 장인은 역정을 내며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이젠 누구의 잘못인지 나조차도 혼란스러워졌고 도저히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날은 집에 돌아갔다. 살면서 변호사를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 난감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면 더욱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은 불보듯 뻔했다. 결국 친구 몇 명에게 대강 사정을 얘기해서 믿을 만한 녀석과 이야기한 끝에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변호사와 상담해본 결과 생각보다 도장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과 장인과 아내는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다. 나와 아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단독주택을 세울 목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선불로 받아 계약금을 저축해뒀었다. 그 돈도 장인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써버린 것이다. 계속해서 내 뒤통수를 치는 아내를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저금해 둔 돈도 바닥나서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내가 도망가 있는 처가에 가서 계약금에 대해 말했다. 그깟 돈 경기 좀 풀리고 실적도 오르면 바로 갚을 수 있네. 장인은 정색하며 말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당신한테 말했으면 분명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불경기에 월급이 깎이더라도 계약금만은 지켜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로 물거품이 돼버리다니. 이젠 나도 이판사판 막 나가고 싶었지만 재판에 불리해질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 일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와 아내는 합이 잘 맞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의 이혼도 생각해야만 했다. 현재 장인의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보증도 결국 내 몫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빚은 모두 내가 갚아야 한다고 말도 해봤지만 아빠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라며 아내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다.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지금까지 회사 규모를 축소시켜온 장인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했다. 우리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 사건을 조사했던 변호사가 신통하게도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아왔다. 나는 보증인 서류를 분명 아내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필적 감정을 해보니 내 것도 아내 것도 아닌 제3자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계약자라는 장인이 기입했기 때문에 그 외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알고 보니 장인이 본인 회사의 사원을 협박해서 쓰게 한 것이었다. 해프기로 유명한 그 사원은 장인의 회사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왔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사위인 척 함께 은행에 가자고 협박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인 척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은 거라고. 우리 세 사람이 그 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 겁먹은 사원이 회사에 출입하던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백했다고 한다. 그 사원은 제발 부탁이니 이번 일과 회사에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아내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라며 울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그런 게 변호사에게 통할 리 없었다. 사원이 나인 척 빌린 돈은 일반인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이걸로 증거는 모두 모였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100%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했다. 당연히 사원, 장인, 아내는 나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고소를 당할 수 있었다. 그 후 변호사는 아내와 장인을 만나 모두 이야기했다. 장인은 곧바로 집과 회사를 처분해 전액 상환할 테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나 역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돈을 받는 쪽이 더 깔끔하고 좋았기 때문에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어차피 장인 회사는 회생불능 상태였으니까.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놀랍게도 아내는 당연한 듯이 부부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냐? 라고 하니 아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이 말도 안 돼. 농담이지? 왜? 우리 헤어지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제 나는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믿음이 없는 결혼 생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서럽게 울었지만 조금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겉보다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우리가 부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 더 의문이었다. 하긴 아내는 내가 장인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도 우리 둘이 힘을 합쳐보자. 분명 잘 될 거야. 같은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지금까진 몰랐지만 이번 일을 겪고서 아내가 머릿속 나사가 빠진 생각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한번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도대체 왜?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는데? 라며 정말 궁금하다는 듯 말했다. 장인의 일만 해도 너무 힘든데 아내의 일까지 서로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에게 의뢰해 아내와의 이혼을 도와달라고 했다. 처가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건지 몸소 느끼게끔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엄청난 속도로 이혼할 수 있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나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런 여자를 계속 아내로 두면 언제 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내 집에 쳐들어왔고 무서운 나머지 바로 이사했다. 유능한 변호사 덕분에 보증 사건도 무사히 해결했고 아내가 멋대로 장인에게 빌려준 돈도 전액 돌려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아내는 처가에 살면서 뒤늦게서야 괜히 아빠를 도와줘서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고 장인만 보면 매일 짜증을 낸다고 한다. 아내는 나와 계속 전화가 안 된다며 내 친구에게 말한 모양이었다. 당연하지. 차단했으니까. 친구가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실제로 장인의 회사는 부도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고 진짜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막대한 빚을 떠안고 나락 인생을 사는 처지가 됐을 거다.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처가 식구와는 만날 생각이 없다. 내가 그딴 가족 2번 다시 받아주나 봐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와 아내는 신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숙한 부부도 아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가 있어 나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바람핀 증거가 어쩌다 내 노트북에 있어서 불륜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아내와 나는 같은 규종을 쓰는데 각자 자기 걸 쓰고 있었다. 아내 노트북이 더 새 거라서 자세히 보면 색도 조금 다르고 만져보면 자기 건 줄 안다. 근데 내 노트북에 본 적 없는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었다. 이게 뭐지 싶어 파일을 열어본 게 불륜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다. 아내 취향인지 상간남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카드엔 지금까지 둘이 사랑을 나누는 영상이 한가득 있었다. 보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고 처음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나 영상을 돌려봤는데 아무리 봐도 외간 남자와 아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이게 왜 내 노트북에 있지? 아내의 음모인가? 라고 생각해봤지만 그럴 리가. 전에 한번 아내가 내 노트북을 만지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었다. 근데 분명 그때 아내는 자기 노트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 자기 노트북에 메모리 내용물을 넣으려고 했던 거다. 아내와 나는 서로 상대방 노트북은 안 보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으니까 메모리 카드에 내용물을 넣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마침 그날은 내가 일찍 돌아온 날이었고 거실 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서는 오늘 일찍 왔네?
라고 말했었는데 그건 아마 메모리 카드를 들키기 싫었던 거였겠지. 그때 그대로 아내가 쓰고 있었다면 노트북을 켠 시점에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고, 내가 돌아와서 아내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 넣은 채로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아기 기분이 좋을 땐 나한테 맡겨두고 친구랑 놀러 가곤 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수상하다. 나는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아이를 맡고 아내 보고 놀다 오라고 했다. 물론 메모리 카드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아내 노트북에 꽂아 놓았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동안 처음으로 아내 노트북을 만졌다. 서로 절대 안 볼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각자 비번 같은 귀찮은 건 걸어두지 않았다. 노트북을 켜자 경악스러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미 상간남과의 관계는 한두 번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상간남과의 영상은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찍혀 있었다. 파일 안에는 정말 노컨으로 해도 돼? 괜찮아.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걔라고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가? 결혼 전부터 관계를 가져온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어쩌면 내 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뒷골이 땡겨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내가 바람 피운 걸 모른 채 하며 나는 친자 검사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친자가 아닌 걸로 판명됐다. 아내와 상간남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고 내 애가 아니라면 거의 불륜 상대의 애라는 소리다. 무엇을 위한 결혼이었는지, 내가 매일 열심히 둘을 먹여 살려온 건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억울하고 분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곧바로 이 일을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물론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다. 동시에 흥신소에도 함께 부탁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불륜 증거가 나왔다. 아내의 상대는 임신하기 전에 아내가 일했던 회사의 상사였다. 아내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놓고는 돈만을 위해 나와 결혼한 거다. 게다가 아내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것도 발견됐다. 그 돈을 써서 상간남과 모텔에 가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다녔던 것이다. 내 인내에도 한계가 와서 아내를 추궁하기로 했다. 이건 뭐야? 내가 아내 노트북에서 빼온 메모리 카드를 보여주자 아내는 눈이 동그래져 왜 그걸 내가 들고 있냐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내에게 메모리 카드를 발견한 사실과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을 말했다. 아니야, 오해야. 증거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야? 잠깐 한눈 판 거야. 아내는 불륜을 인정했지만 잠깐 한눈 판 거니까 용서해달라며 나를 붙잡고 애원했다. 너는 잠깐 한눈 팔아서 외간 남자 애를 나한테 키우게 한 거냐? 아내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놀랐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이미 변호사한테는 다 말해놨어. 잠깐만, 설마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도 있는데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애까지 키워왔는데 그냥 넘어가 달란 말이야? 아마 아내가 이혼을 꺼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내 불륜 상대를 조사해보니 대기업 상속을 앞둔 자식인 듯 했다. 그렇기에 아내와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은 못할 거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남자와 사귀고 아이를 낳고 생활비는 나와 결혼해서 손에 넣으려고 한 거겠지.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너랑은 끝이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난 어떻게 하라고. 몰라. 상간남 집에라도 눌러 살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실은 상간남을 좀 더 조사해보니 얼마 전부터 상간남은 다른 대기업 사장 딸과 맞선을 봤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물론 양측 다 순조로운 모양이라 이걸 기회 삼아 회사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한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아내가 상간남과 잘 될 확률은 1%도 없다는 소리다. 난 아내에게 말을 이어나갔다.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건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번 일은 그저 불륜 정도로 넘어갈 만한 간단한 게 아닌가 보더라. 내 말에 아내는 말을 잃었다.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가 한 짓은 결혼 사기죄에 해당된다나 봐. 뭐? 거짓말이지? 변호사가 말한 건데 거짓말일 리가 있나. 그니까 넌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다고. 말도 안 돼. 내 말을 듣고 아내는 아연실색해 그대로 주저앉았다. 물론 이 죄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물을 것이다. 다음날 나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흥신소에서 알아낸 조사 결과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들고 상간남 회사에 쳐들어갔다.
이 새끼 뭐야? 야, 경비원 불러! 라며 상간남은 처음엔 아주 당당하게 나왔지만 사장인 부모님까지 불러 모든 증거를 까발리니 말을 잃고 서 있기만 했다. 사장인 상간남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상간남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싹 다 받아낼 거라고 상간남과 부모에게 말했다. 물론 결혼 사기죄 이야기까지도. 상간남의 부모는 이 정도로 세세한 증거를 들고 왔으면 아무리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도 승산이 없다 생각했는지 위자료에 동의하곤 나라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변호사의 말대로 둘은 결혼 사기죄로 체포되었다. 상간남 부모의 회사는 임원인 아들이 결혼 사기죄로 논란이 되어 주가가 대폭락해버렸다. 아들과는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연까지 끊어버린 듯하다. 장인 장모께도 사정을 세세히 설명했더니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본 사이는 아니었지만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해 주셨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어리다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키워온 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애가 아니라 상간남과 아내의 아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갈등하게 될 스스로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친권을 포기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상간남 부모가 돈도 있고 아내 부모님도 아직 건재하셔서 옥살이는 안 할 듯하다. 나는 둘한테 받은 위자료 수억을 손에 넣었다. 돈이 있어도 사기당한 사실과 허무하게 날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 돈이라면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건 확실하니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2년 전 내가 고1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학교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다. 동생한테 빌린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누나 거 타! 동생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트로 가는 길에 오르막길이 있어서 그 자전거는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그럼 네가 심부름 다녀오든가. 그랬더니 조심히 다뤄! 동생은 거듭 주의를 주면서 내게 열쇠를 주었다. 나는 동생이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서 탄 BMX를 타고 나갔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법한 길과 교차된 곳을 원활하게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검은색 스포츠카를 본 순간 엄청난 충격이 느껴지더니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리고 몸이 붕 하고 공중에 뜬 순간 몸이 땅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차에 치여 날아간 것이다. 차에 치였을 때 적어도 몇 미터는 날아간 듯했다. 차는 잠시 멈췄다가 곧 그 자리를 벗어났다. 차가 잠깐 정지했을 때 도로에 뻗은 채로 보았던 번호판을 외우고 머릿속으로 거듭 되뇌었다. 그리고 문득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진 자전거를 봤더니 처참한 몰골로 망가져 있어서 동생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도 했다. 번호판과 동생의 자전거가 내 머릿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다. 이게 첫 번째 비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지 않고 걸어서 공중전화를 찾아다녔다. 망가진 자전거는 나중에 가지러 가려고 구석에 세워뒀다. 그러다가 우연히 하교 중이던 친구와 마주쳤다. 친구는 날 보더니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 상처 뭐야? 어쩌다 그랬어? 친구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안에서 거울을 꺼냈다. 봐봐! 네 얼굴이 어떤가? 친구가 말했다.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크게 나 있었고 눈꺼풀은 보라색이 된 채 퉁퉁 부어 있었다. 어쩐지 눈이 잘 안 띄어지더라니. 전신을 봤더니 치마는 찢어지고 해지고 손등에는 피가 흐르고 하얀색 블라우스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아까 차에 치여서 그래. 그러자
뭐라고? 구급차 안 불러도 돼? 괜찮아? 많이 아프지? 소스라치게 놀란 친구가 허둥지둥 난리를 쳤다. 어떻게 걸어다니는 건가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아니라 서울 땡땡가 땡땡땡땡이라는 범인의 번호판에 대한 정보뿐이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친구의 말은 한 귀로 흘리고 계속 그 번호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친구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대로 자길 지나치는 날 보고 머리를 다쳤나 봐. 그렇게 확신했다고. 그땐 친구도 혼란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어슬렁 공중전화를 찾아 경찰에 전화했다. 구급차는 안 불러도 된다고 말했더니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도 상처투성이인 날 보고 깜짝 놀랐다. 안 아프지? 병원 먼저 데려가 줄까? 경찰이 말했지만 나는 아니요, 번호나 잘 기록해 주세요. 외우고 있었던 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었다. 그런 뒤 경찰은 나더러 병원에 가라고 권유했지만 제 몸은 걱정 말고 빨리 범인부터 잡아주세요. 동생 자전거가 박살났어요. 이러다간 동생한테 혼나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를 끝낸 담당 경찰은 그 번호는 일반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서 아마 범인을 찾기 힘들 거야. 그냥 포기하렴. 그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영업용 번호판이었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외웠으니까 틀림없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번호를 잘못 외운 거겠지. 그런 일 자주 있단다. 잘 생각해보렴. 막 차에 치인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겠니? 나도 어렸을 때 차에 치인 적이 있는데 충격으로 뇌진탕이 생겨서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니까. 만화에서나 보던 건데 넌 그런 느낌 없었니? 있었지? 저 눈앞이 순간 새까매지고 머리가 아프긴 했어요. 그치? 그 상태로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단다.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다 너도 어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초장부터 번호를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었다. 이게 두 번째 비극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옳았다. 범인은 얼마 안 가 체포되었다. 차를 검정색으로 도장해놓고 번호판은 하얀색 그대로 등록한 거라고 한다. 그 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차를 보러 갔는데 다른 곳에서도 부딪혔는지 이곳저곳 흠집이 나고 찌그러져 있었다. 차 전체를 도장한 이유도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아내와 2살배기 아이가 있는 범인은 누가 봐도 막장 인간이었다. 아내도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경찰서에 있을 때 그 여자가 나를 도끼 눈을 뜨고 지나치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남편 체포되기만 해봐.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혼자 기다리고 있던 나는 가슴을 졸였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시에서 제법 이름을 날린 안정적인 직종의 자영업자 80명가량의 종업원을 데리고 경찰서로 찾아왔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드셨죠? 모두 날 걱정해 주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앉아있던 범인 일가족을 봤는데 방금 전에 기세는 어디 갔고 얌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빠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런 놈들은 쪽수로 밀어붙이면 돼.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였다. 게다가 범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도 안 하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빠는 결국 맹손이의 여자도 있는 모양이니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겠지. 그렇게 판단하고 동생의 자전거 값과 내 치료비만 청구하고 일단 상황을 마무리했다. 범인은 아빠 말대로 여죄가 있었다. 거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람을 차로 치어서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깜빵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의외였던 사실은
우리 집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복당할까봐 무서웠는데 사건 직후 위자료와 치료비 낼 돈이 없다며 본가로 이사를 했다. 위자료와 치료비는 그 부부의 본가로부터 받는 걸로 합의했다. 내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징계를 받고 파출소로 배치됐다고 한다.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교통사고 후 현장 조사서에 어차피 범인은 못 잡을 것이라는 이유로 내 증언과 다른 내용을 대충 적어 넣었다고 한다. 이에 분개한 아빠는 증언자의 연령이나 상황만 보고 증언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맘대로 증언을 바꾸는 무책임한 경찰이 교통과에 있으면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해가 될 겁니다. 경찰서에 클레임을 걸었다. 그날 나는 긁힌 상처와 열상 진단을 받았는데 어쩐지 몸을 일으킬 수 없다 했더니 어깨뼈가 탈골되어 있었다. 이게 3번째 비극이었다. 그리고 자전거가 망가져서 동생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더 비싸고 성능 좋은 새 자전거를 얻었다며 기뻐했다. 그러더니 한껏 들뜬 동생은 날아갈 때 자전거 돌려서 착지하지 그랬어? 모처럼 BMX까지 빌려놓고. 날 보며 웃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열이 받은 게 4번째 비극이다. 범인도 무사히 체포된 데다 자전거 망가뜨렸다고 욕 안 먹고 넘어가서 마음이 놓였지만 고작 심부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다니. 이제 심부름하면 치가 떨린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이 이야기는 내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탁 트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시골이라서 당시 근처에 사람은 없었다. 아파라. 다행히 의식은 붙어 있었지만 몸이 경련하고 있었고 오른쪽 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나는 운전석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자 상대방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건 시꺼먼 정장을 빼입은, 나쁘게 말하자면 조폭 같은 인상의 통통한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나를 노려본 뒤 창문을 두드리며 한마디 했다. 야!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임마! 라며 아저씨는 공갈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 차 어떻게 할 거요? 고물 같은 네 차 5대는 살 수 있는 차요 이게. 얼른 안 물어내냐? 라고 말해왔다. 게다가 아저씨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파 두목이야 내가. 싸게 경찰 안 부르냐? 별로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말하며 문을 발로 쾅쾅 차기 시작했다. 골치 아픈 인간 만났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억울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아저씨는 잘 안 내려 임마! 라며 내 차를 계속 발로 찼다. 덕분에 내 차는 사고와는 별개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발로 차여 움푹 꺼진 부분을 백미러로 보고 있었다. 그 후 그 자리를 벗어나 자기 차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어딘가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로 유추해보건대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건 아닌 듯했다.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몸을 이끌고 나는 겨우 차에서 기어내렸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벌레 흉내라도 내고 있을 줄 알 지경이다. 그때 조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그 목소리는 나를 향했고 괜찮아요? 사고 난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바로 근처에 상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고 날 때 소리가 들렸는지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뛰어나온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은 내 곁에 오더니 나를 알아보고는 아니 잠깐만, 혹시 행님 아니여? 맞네. 야, 행님 사고 났다. 엔진 오일 세자네. 차 좀 한쪽 구석으로 옮겨봐야. 행님 부축 좀 하란께 빨리! 라며 내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그 장소에서 옮겨주었다.
행님이라고 하는 건 내 이름이 민행이어서 옛날 친구들이나 아는 동네 주민분들은 다들 나를 장난으로 그렇게 부른다. 그 행님이라는 단어를 들은 상대 아저씨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를 조폭들 중 어느 파의 두목으로 착각한 듯했다. 그도 그럴만하다. 나를 구하러 와준 상점 아저씨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다. 술집, 정육점, 야채가게, 건축자재, 토목 관련 등 힘써야 하는 가게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근육이 다부진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아저씨에게 방금 그 전화 구급차 부른 거죠잉? 시간 얼마나 걸린대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당황해 얼버무리며 아니요. 지인한테 늦는다고 연락하려고 라고 했다. 진짜로 구급차 부른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런 나를 대신해 상점 주인 중 한 명이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화내기 시작했다. 뭐? 당연히 구급차부터 불러야 할 거 아니여. 행님 크게 다친 거 보면 모르냐? 죄송합니다. 아저씨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토목업 하시는 분이 됐어! 우리가 연락하려니까! 행님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봐요잉? 라고 말해주어 나는 작게 끄덕였다. 토목 상인한테 혼난 아저씨는 완전히 쭈그러들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아저씨가 겁먹고 있는 사이 상점가에서 뛰어와준 사람들은 움직이지 말란게요. 숨 들이키고 내쉬고 천천히.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나는 무사히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중상이긴 했지만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고 한 달 정도의 입원으로 끝났지만 그 사이 상점가 분들이 끊임없이 병문안을 와주었다. 너무 자주 찾아와 한 번은 간호사에게 꾸중까지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 이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나중에 상점가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사고 냈던 아재 말이여. 건축회사 사장이라던디요. 본인 입으로도 조직 이름까지 말했어서 무조건 조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듣고 깜짝 놀랐다. 조폭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걸로 유명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싫어했나 보더라고. 저번에 잘못 주차해서 통행로에 세운 부하차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린 적도 있고. 정말요? 겉보기에도 조폭 같은데 성격도 딱 조폭 같네요. 결국 그 후에 경찰에 행님차 블랙박스 보여줬더니 상대가 신호를 무시했던 게 그대로 찍혀 있었단게요. 그 아재 음주까지 했더라고. 다름이 아니라 그 아저씨는 대낮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 친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한다. 매번 그러고 다녀서 지금까지 어떻게 안 잡힌가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 뭐 작은 시골이다 보니 이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비난을 못 견디고 도산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아저씨는 기소되어 지금은 형무소 안에서 나에게 배상금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은 반드시 벌받게 마련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건이었다. 참고로 내가 행님이라고 불리는 걸 듣고 아저씨가 착각한 또 하나의 원인은 아마 다들 내게 존댓말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조폭도 아니고 싸움도 잘 못하는 그냥 평범한 일반 남자다. 하지만 회계 일을 하는 것도 있어서 상점가의 회계 상담이나 토목관계 세무 처리를 싼 가격으로 맡아주고 있어서 다들 고마워서 존댓말을 써주고 있었다. 행님의 존댓말까지 쓰고 있으면 착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나라도 든다. 실제로 과거에도 착각받는 일이 몇 번 있기도 했고 나는 존댓말 쓰지 마시라고들 얘기하지만 모두 회계나 세무 같은 건 하나도 몰라서 너무 고마워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나 뭐라나. 뭐 그런 만큼 상점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선물을 받기도 하고 도시락도 주시고 하니까 서로 윈윈이기도 하고 토목이나 건축일 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이 이사 가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는 꽤나 서비스도 후하게 해주시곤 해서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할 따름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지역 인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때 그분들이 달려와 주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그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줄지 어쩔지도 모르는 일인데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운이 나빴으면 차에 불이 붙어 저 세상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나를 대신해 주변 정리나 사고 처리 같은 걸 다 맡아준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같은 대학이었던 남사친에게 청첩장이 왔는데 당일에 식장에 가니 하객마다 지정석이 있었는데 내 자리만 없었다. 심지어 내 이름은 하객 리스트에도 없었다. 당연히 나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고 접수대에 가서 잘 좀 체크해봐요 라고 따졌다. 나 이외에 대학 동기 여자애들도 문제없이 참석해 있었고 딱히 신랑과 연애를 해서 껄끄러운 관계도 아니었다. 오히려 얘를 거의 모르는 편에 가깝다. 하지만 청첩장도 보내왔고 대학 동기니까 초대해줬나 보다 해서 온 것이다. 같이 있던 동기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자 신랑이 눈치챘는지 이쪽으로 다가와서는 에? 네가 여길 왜 왔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초대받을 정도로 나랑 친하지도 않잖아? 라고 말했다. 뭐? 초대한 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분명 집에 청첩장이 왔었는데?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나는 잠깐 멍해져 있었다. 물론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 그래,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정말 그뿐인 정도의 사이. 얘랑 그렇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게 될 뻔한 적조차 없다. 신부와도 면식이 있는데 딱히 내가 신부한테 뭔가 잘못해서 반감을 산 것도 아니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관계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신랑은 자기 결혼식에 초대했을 내게 남들 앞에서 온갖 망신을 다 주고 있다. 참고로 청첩장은 분명히 왔었다. 내 착각일 리는 없지만 설마 이런 전개가 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지금은 증거를 댈 만한 청첩장도 갖고 있지 않다. 최대한 머리를 쥐었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 분통하고 내 모습이 처참해서 바보마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이런 내 사정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못 들어온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창피해진 나는 축의금도 안 내고 그냥 식장을 나왔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핸드폰 전원을 틀었더니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어렵사리 친구 메시지를 읽어보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있었다. 글쎄, 내 사정을 알게 된 신부와 신부 부모님과 대학 교수님이 덕분에서 결혼식이 파토났다고 하는 것이다. 글로는 다 못 말하겠다고 전화 좀 해달라는 친구들의 카톡이 산더미처럼 와 있길래 나는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해봤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식 자체는 중간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신부가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 꼼짝도 안 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해 울며 돌아간 나를 보고 신랑은 미친 듯이 웃어댔고 손가락질해가며 나를 비웃었다고 한다. 신랑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일단 또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걔가 도대체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내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수군거리는 대학 동기들과 그런 반응을 보고 놀란 신랑의 싸늘한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눈치챈 교수님, 게다가 그 모습을 신부 부모님도 보고 있던 듯하여 그런 신랑의 행동을 신부 부모님들이 따지기 시작했고 신랑 부모님은 거기에 반론하고 있던 사이 사정을 들은 신부가 신랑에게 쓰레기 새끼 라고 경멸하자 신랑이 역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일단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됐다는 건 알겠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랑이 내게 망신을 준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건 신랑보다 늦게 회사에 들어온 내가 빠르게 자격증을 따낸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헐, 고작 그런 이유로? 친구에게 들었을 때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신랑 행동의 이유에 경악하고 말았다. 고작 그 이유 하나로 내게 복수하겠답시고 초대할 생각도 없는 주제에 나를 식장으로 불러놓고는 남들 앞에서 내게 망신을 주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듣고 나니 온몸에 혐오감이 느껴졌고 이내 분노가 올라왔다. 참고로 신랑도 같은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떨어져서 재도전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한 번에 땄다.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자격증은 난이도도 꽤 높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딸 수 없는 레벨이다.
그렇게 노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이 끝나도 집에서 계속해서 공부했었고 잘 모르겠는 건 이미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든 해서 힘들게 얻은 결과이다. 한편 신랑은 공부 같은 건 다 멍청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딴 자격증 금방 딸 수 있어. 라며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 떨어지고 나서도 이번에는 문제 난이도가 평소보다 좀 높았던 거라 내 잘못이 아니지. 라는 말이나 하고 있었다. 내 핸드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카톡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랑한테 온 것도 있었다. 너 때문에 내 결혼식을 다 망쳤어. 나한테 사죄하고 위자료 내. 식장 비용까지 싹 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몇 통씩이나 기분 나쁠 정도로 보내왔다. 게다가 카톡으로 안 그치고 음성 메시지로도 같은 내용으로 내게 소리치듯 욕설을 퍼부었다. 일단 신랑은 무시했고 그 후에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신랑이 한 행동을 신부는 물론이고 신부 측 부모님이 격분해서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듯하다. 아무 잘못도 한 적 없는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장깨까지 부려가며 굴욕을 준 남자와 딸을 결혼시켜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뭐 신부분도 신랑이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남자인 줄은 몰랐고 이번 일로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결혼식은 파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했다 한다. 물론 식이 파토난 건 100% 신랑 잘못이기 때문에 변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들었다. 신랑 부모님도 처음엔 신랑을 감싸주었지만 너무나도 주위의 항의가 거셌고 신랑 편을 드는 정신머리라니 미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자 부모님조차 이제는 신랑을 탓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대로였다면 결혼식에서 내게 창피를 주고 크게 웃은 뒤 자기는 신부와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되어 매우 초조해하고 있을 게 눈에 뻔하다. 결혼식이 파토나 위자료와 식장 비용까지 청구당할 계획은 그 친구 머릿속에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당연히 내줄 생각은커녕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나도 고소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초대받은 증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증인도 그 장소에는 몇 명씩이나 있었고 신부를 찾아가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게 창피를 주고 울게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받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내게 있어서는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절대로 신랑을 용서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나와 신부에게 소송당한 신랑은 너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짓거렸지만 결국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 덕에 내게도 위자료가 들어왔다. 솔직히 결혼식에 참가하려고 옷도 새로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세팅하느라 꽤 돈이 나갔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 자식에게 복수한 기분이 들어 조금은 통쾌했다. 그날을 위해 산 옷은 다시 봤을 때 그때 기억이 떠올라 트라우마가 되어 그냥 공짜로 친구에게 줬다. 그 대신 다른 옷을 사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랑은 결국 신부에게도 거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되자 주변에 아무도 자기 편이 남지 않게 되어 이제 와서야 울며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자업자득이지 뭐.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명절에 시숙 부부와 우리 부부는 시댁을 방문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밤에는 술 한잔 곁들이며 식사를 한 후 헤어질 예정이었다. 우리는 차로 1시간 거리인 집으로 돌아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시숙 부부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이었다. 나와 시어머니, 시숙 부부는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관계는 양호한 편이었다. 세간에서 말하는 시집살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시댁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시댁 모임에서 시숙이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던 도중 필요한 재료가 떨어진 걸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간단하게 장을 보러 다녀왔는데 시댁에 돌아오고 30분 정도 거실 테이블 위에 지갑을 그대로 올려두었었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시숙이 손가락으로 형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헤프겠어. 교육 좀 시켜줘. 라는 말을 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랐지만 씀씀이가 헤프다고 하니 비싼 핸드백이라도 사는 건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시숙 왈. 식비로 한 달에 3만 엔이나 써요. 한 달 생활비가 10만 엔 이상이나 든다고. 라고 한 것이다. 시숙은 체격이 건장해 이렇게 시댁에서 모일 때면 혼자서 유독 잘 먹는 편이었다. 2그릇은 기본이고 식사 전에 배가 고프다며 뭔가를 먹거나 식사가 끝난 후에도 먹을 걸 찾아 주방을 탐색하는 사람이었다.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면 많은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시숙은 영수증을 꺼내들며 감싸지 말아요. 이게 그 증거예요. 봐요. 14,000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라며 조금 전 내가 장을 보고 나서 받아온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건 분명 내가 지갑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아주버님, 제 지갑에 마음대로 영수증을 꺼내신 거예요? 라며 급히 항의하자 남편도 사태를 파악한 듯 무슨 짓이야? 라며 화를 냈다. 시숙은 희죽희죽 웃으며 얼버무리려는 듯 손을 흔들고는 그것보다 이 14,000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며 형님에게 따져 물었다. 도무지 저희를 모르겠다. 그건 시어머니가 부탁하셔서 필요한 것만 구매한 금액인데 그걸로 한 달 식비를 산정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너무도 바보 같은 행동에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시숙을 바라봤다. 어쨌든 3인 가족 한 달 식비가 3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야?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같은 여자라고 감싸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라며 듣지 않았다. 수긍하지 않는 시숙을 위해 시어머니가 손수 가계부를 꺼내 보여주셨지만 시숙은 한 부분의 금액만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봐요. 장 한 번 봤을 때 2만 원 정도잖아요. 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2만 원의 장보기를 한 달에 15번 하면 30만 원이잖니? 라고 시어머니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임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계속 희죽거리는 모습이 더 기분 나빴다. 시숙은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 상황이 마치 형님의 잘못인 양 몰아가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 이따금씩 형님을 향해 응? 응? 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의 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바보 같은 시숙을 위해 남편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자 어라? 하는 표정이 되었지만 결국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끝까지 내 지갑을 본 건 사과하지 않았고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그쯤에서 끝내고 시아버지가 술 한잔 하자며 시숙만 데리고 나갔다. 형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한다. 저희 집에서 주무실래요? 라고 형님에게 제안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만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내가 남편이 저런 사람이어서 형님이 너무 불쌍해 라고 무의식 중에 말이 튀어나와 버려 당황한 나머지 급히 입을 닫았다. 바보든 뭐든 남편에게는 친형이니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크게 한숨을 내쉬며 전에는 안 저랬는데 말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형수님께 정말 죄송하네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숙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는 집사람한테 돈을 다 뜯겨서 일하기 싫어졌어 라며 혼자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화를 내셨지만 집사람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라고 고집을 부리며 시댁에서 백수 생활 중이다. 시어머니가 형님께 미안하다며 연락을 했지만 시숙은 집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없을 뿐더러 이대로 시댁에서 쭉 살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형님은 직장 때문에 본인의 집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시숙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 형님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들의 멍청함에 매우 화가 난 시어머니는 3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네가 한번 해봐! 라며 현금 30만 원에 시부모님과 시숙 3인분의 장보기와 요리를 모두 맡겨버렸다고 한다.
참고로 시숙이 요리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항상 마차의 말처럼 형님을 부려먹었고 물 한 잔도 스스로 떠다 마신 적이 없었다. 시숙은 요리는 할 줄 모른다며 항의를 해서 결국 요리는 시어머니가 하기로 하고 장보기와 관련된 것만 시숙에게 일임했다고 한다. 이 제안에 시숙은 쉽지 뭐 라며 여유를 부렸다고 한다. 평소 자신이 형님에게 했던 대로 시어머니께 오늘은 갈비찜이랑 감자 샐러드랑 차돌된장국 해줘요. 오늘은 스파게티랑 스프 라며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며 엄청 먹어댔다고 한다. 시숙은 식성이 대단해서 쌀도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고 고기든 야채든 계속해서 사들였다고 한다. 시숙이 가계부를 쓸 리가 없으니 장을 보고 나면 지갑 안에 든 영수증을 시어머니께 건네주기만 했는데 보름이 지났을 무렵 잔액 5만 원을 찍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돈이 부족하니 더 줘요 라고 말해 시어머니가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니? 남은 5만 원을 다 쓴 후에도 추가로 더 주지는 않을 거야.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할 소리니? 아내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해놓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네 평소 식성에 월 30만 원으로 식비를 충당했던 거면 네 아내가 얼마나 노력했던 건지 넌 정말 모르는 거니? 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시숙은 한 번 더 지갑을 확인하고는 보름도 안 되어서 잔액 5만 원이라는 이 상황을 그제서야 겨우 자각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시숙은 서서히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미안하다며 형님에게 전화했지만 형님이 받아주지 않아 아직도 별거 중이라고 한다. 충격을 받은 형에게 그땐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라고 남편이 물으니 당시 시숙이 일했던 회사가 조금 이상한 곳이어서 세뇌를 시킨다고 할까? 일은 훌륭한 것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최고다. 급여보다 보람이 중요하다는 게 사운이었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번 돈을 감사한 마음도 없이 척척 써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심경이었다고 한다.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니 점점 아내의 행동이나 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나 뭐라나. 하지만 세뇌당했던 것을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형님 마음도 알 것 같았다. 형님도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식비를 절약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 그 이유를 듣게 되었다. 형님은 언젠가 직접 집을 지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절약을 했던 것이었다. 우리 부부가 전원주택을 지은 걸 보고 형님네도 내 집이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수입은 있었지만 절약한 거였는데 시숙이 소동을 벌인 것이다. 당연히 용서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형님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시댁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업해 형님에게 용서받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요전에는 기분 나쁘게 굴고 이상한 말을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라며 시숙이 재차 나에게 사과했다. 지갑 사건 말이다. 아, 확실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슬아슬하게 형님이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번 일의 사정에 대해서도 밝혔으니 남은 건 시숙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형님이나 시댁에 싫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 같이 모이고 싶은 마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친구랑 자주 가는 분식점에서 일어난 사건. 그 식당은 분식을 유달리 좋아하는 식당 주인이 약 5년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개업한 식당이다. 개업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식당 리뷰가 가격도 싸고 맛도 최고 라며 평판이 좋았고 친구랑 그 식당을 자주 가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다. 식당 사장님은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으신 분 같았다. 나랑 친구는 항상 라면과 볶음밥 세트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날은 월급 전날이라 돈도 거의 없어서 라면만 시켰다. 그런데 나온 음식은 라면과 볶음밥 세트가 나온 것이다. 저기 사장님, 주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항상 볶음밥 세트를 시키셔서 그냥 생각 않고 만들었네요. 이왕 만든 거니까 드시고 가세요. 버리기도 그러니 그냥 드세요. 볶음밥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평상시처럼 맛있게 먹었다. 그 뒤로도 월급 전날에는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라면만 시키곤 했는데 사장님은 항상 볶음밥 세트를 내주셨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로 세트 주문으로 착각했네요. 라고 하시며 라면값만 받으셨다. 정말이지 이 식당은 음식도 맛있었지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라면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딱 봐도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가 젊은 여성이랑 같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들이 자리에 앉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양아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알바생을 불렀다. 야, 거기 알바!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야, 여기 좀 봐봐! 죄송합니다. 물기가 묻어 있었나 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물수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물수건? 젖은 데를 또 물수건으로 닦겠다는 거냐? 이게 진짜... 야, 이 바지는 말이야. 네가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명품이야. 그런 명품 바지에 소독약 냄새나는 물을 흘려놓고 말이야. 얼룩지면 네가 물어낼 거냐? 보아하니 알바생이 가져다 놓은 물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 테이블에 묻어서 그 물이 양아치 바지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양아치는 더 오버해서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하니 알바생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떨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달려가서 마른 수건을 들고 나왔다. 야! 이걸로 닦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어? 이게 진짜 장난하네! 그냥 물이 조금 묻었을 뿐인데 저렇게 난리칠 정도의 일인가 싶어서 친구랑 나는 어이없어 했고 양아치는 같이 온 여자 앞에서 뭔가 센 척을 하고 싶었던 건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난리쳤고 알바생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다. 보고 있자니 야! 너랑 말할 것도 없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라고 할 꼬락선이었다. 알바생은 주방으로 식당 주인을 부르러 들어갔다. 잠시 후에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나와 양아치한테 허리를 굽히면서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이야기 듣고 나왔습니다. 세탁비를 드릴 테니 오늘 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5만 원을 주면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지금 장난하슈? 겨우 5만 원으로 내 바지가 세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나 진짜 이 식당엔 웃기는 사람들만 모여있네. 이 바지가 그냥 평범한 바지로 보이시나? 이런 변두리 동네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바지가 아니란 말이야! 라며 계속 소리만 질러댔다. 그러더니 그 양아치가 말하길 내가 말이야 흑룡파 조직원이거든? 라고 했고 조폭이 아니라도 그냥 들어도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흑룡파 이름을 들먹이자 가게 안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손님은 음식값을 테이블에 두고 양아치를 피해서 식사 도중에 나가기도 했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흑룡파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겁도 났고 괜히 신고했다가 뭔 짓을 당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양아치는 다른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니면서 식당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어이 사장 양반, 내가 지금이라도 조직에 전화하면 우리 애들이 당장 날라와 알아? 그럼 이 식당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 순식간에 문 닫게 하는 수가 있어! 아이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도 이런 변두리 동네 말고 강남에 있는 특수 드라이 클리닝 하는 그런 데다가 맡겨야 하니까 일단 50만 원에 이 식당 서비스가 나빠서 내가 무진장 기분이 더러워졌거든? 손해배상 청구해서 50만 원 더 얹어서 내놓으면 용서해줄게. 그거 못 주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애들 풀어서 오늘로 이 가게 문 닫게 해주지. 아이고 손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같이 온 여자는 맞아. 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저기 손님, 식당에서 담배를 피시면 과태료를... 라고 사장님 말하니까 여자가 진짜 웃겨? 여기서 내가 담배 피우는 게 싫으면 빨리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야? 고 말하면서 물컵에다가 담뱃재를 털어냈다. 사장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현금 갖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아치는 이제야 겨우 알아먹으셨네. 얼른 가서 돈이나 갖고 오시지. 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이봐 사장,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들이 여기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순식간이다! 라며 협박을 했고 사장님은 신고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아치는 에이,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라며 다시 앉았고 여자는 양아치에게 담배를 건네고 불을 붙이면서 별거 아니네 하고 낄낄거렸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자니 안쓰러웠다. 그러고 2분 정도 지나자 남자 몇 명이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하고 입구 쪽을 쳐다보니 4-5명 정도인데 딱 봐도 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양아치랑 여자를 보더니 이 자식 본 적이 없는데 누구야 이놈은? 하며 그 둘을 잡아서 끌어냈고 양아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차에 강제로 태웠다. 흑룡파 막내 같은 남자가 형님 이거요! 이년놈들 자리에 있던 물컵입니다. 라며 담뱃재가 들어있는 물컵을 보스 같은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뭐냐? 언제부터 담뱃물이 음료수로 돼버렸냐? 라며 보스가 무서운 말투로 양아치에게 물었다. 그러자 양아치는 아이고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한 겁니다. 라며 손가락으로 여자를 가리켰다. 야 이 자식아! 이거 진짜 양아치네! 감히 날 배신해? 라며 여자는 소리쳤다. 야 시끄러! 됐고 나중에 니들이 이거 원샷하는 거다! 라며 보스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밖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욕하는 소리와 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떠나자 주방 안에 있었던 식당 주인이 나와서 어라? 아까 그 손님들은 어디로 갔지? 라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손에는 지폐를 들고 그들을 찾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와서 사장님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글쎄 사장님이 돈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찐 조폭들이 와서 그 양아치 커플 끌고 갔거든요. 라며 가게에 있었던 일을 식당 주인한테 얘기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떤 분들이 데려가 주셨군요. 아이고 진짜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라며 식당 주인은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뭔가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손님 여러분 식사 중 불편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며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장님도 놀라셨죠? 라며 난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식당을 나온 우리는 저 사장님 겉보기와는 완전 다른데? 진짜 깜짝같이 속았어. 우리는 식당 주인 이야기로 한창 열을 올렸다. 그러곤 친구가 아까 그 양아치 커플 말이야. 이빨 다 털렸거나 어디 몇 군데 부러져서 반불교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농담처럼 말했지만 흑룡파는 자기네 조직 이름을 대면서 건달짓하는 양아치들을 뒤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고 들었다. 양아치가 흑룡파 조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식당 주인을 겁박하며 삥뜯기를 한 건데 마침 그 식당은 흑룡파가 뒤를 봐주고 있던 거였다. 식당 주인은 돈 가지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흑룡파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그 양아치는 흑룡파를 팔며 양아치 짓을 했으니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것이다. 그 양아치 커플이 어떻게 되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진짜로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좀 섬뜩해졌다. 그 식당 주인은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의외였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급여도 짠데 너무 힘들게 굴리는 데다가 야간 수당도 안 준다고 못 박아버렸다. 당시 내 나이 25살.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야근은 당연하다시피 했다.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이었다. 하지만 야근을 한다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사장의 방침도 납득은 됐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정도의 기량은 있다. 하여튼 수당도 안 나오는데 야근하는 게 싫어서 스스로 일을 대신해주는, 주기적으로 손봐주지 않으면 바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 내 업무의 70% 가까이를 단축시켰다. 그 결과 매일 정시 퇴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부장님에게 찍혔다. 딱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도 없던 나를 부장은 이 자식 업무량이 적어서 남들 다 야근하는데 지 혼자 정시 퇴근하네 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근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부장에게 너는 매번 할 일이 없어 보인다 라며 점점 일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물론 야근을 하기는 싫으니까 늘어난 일들도 점점 그 시스템에 적용시켜 처음 업무량의 5배는 늘어났음에도 나는 정시에 퇴근하게 되었다. 그쯤부터 내 평가는 회사 내에서 두 부류로 갈리게 되었다. 한쪽은 엄청 능력 있나 보다 라는 평가, 다른 한쪽은 부장님 라인인데 날로 먹는다거나 남들에게 일을 떠넘긴다거나 하는 평가였다. 어느 날 부장님 라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 내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일부러 잘못된 서류를 주거나 하는 등.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아 부장님보다 높은 사람에게 불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거의 7할 이상의 사람들이 내게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터라 눈치 봐가면서까지 무리해서 이 회사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바로 퇴사했다. 부장 라인 인간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를 무찔러내기라도 한 마냥. 내가 책상을 치우고 있으니 희죽희죽거리면서 보고 있었다. 물론 시스템은 누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 들여 지울 필요도 없다. 오류 수정 방법 등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둔 채로 나왔다. 부장은 내가 남들의 5배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량을 5배나 소화하는 시스템을 노리고 있었는지 그놈이 없어도 그만이지 라고 우습게 보고 있던 듯하다. 그 시스템만 있으면 업무량이 엄청 잘 돌고 자신은 농땡이 피울 수 있으니 손에 넣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 이런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고 보상은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으니 부장은 나를 엄청 눈엣 가시로 생각했나 보다. 내가 그만둘 때 시스템 자체는 지우지 않았으니 나간 직후에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이 잘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둔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아무도 손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시스템이 정지되었다. 내 시스템을 노렸던 부장을 포함한 부서 사람들의 업무는 당연히 마비됐다. 당연히 5배나 되는 일을 고작 몇 명이서 다 해낼 수 있을 리도 없어서 어떻게 좀 해줘! 라며 부장이 울며 매달려왔다. 손으로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야근 시킨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놀려주었다. 그렇게나 사원들에게 야근시켜왔으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부장이 네가 하고 있는 짓은 범죄야! 고소당할 줄 알아! 라고 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 물건은 다 돌려줬고 업무 시간에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진 업무를 해온 거라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심지어 난 이제 이 인간 부하도 아니다. 그래서 고소해 보시던가요. 무슨 죄로 고소하시게요? 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 얼굴이 벌개져 돌아갔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상사가 나를 불러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내게 상사는 아무래도 자네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네가 벌인 짓을 알리겠다고 우리 회사에 밀고 한 놈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게 누군지 예상되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자네의 우수함을 높이 사고 있고 뭔가 나쁜 짓을 벌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만 진상은 파악해야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오길래 자초지종을 상사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그랬더니 상사가 알겠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둬. 라고 화난 얼굴로 말했던 게 기억난다. 참고로 그 상사는 내 직속 상사인데 엄청 머리가 좋은 유능한 상사로 같은 상사여도 그때 부장과는 천지 차이다. 그런 상사가 맡겨달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솔직히 좀 두근거렸다. 그 후 얼마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너한테 못되게 굴던 부장님 잘렸어. 설마 나는 더 자세히 좀 들려달라고 며칠 뒤에 그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 들어보니 그 부장은 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 못한 것과 내가 퇴사하도록 밀어붙여 일이 엉망이 된 사실이 사장 귀에 들어간 듯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고당했다고 한다. 근데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이제 와서 왜? 라고 물었지만 동료도 그것까지는 모른다 했다.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해서는 며칠 후 상사가 해명해 주었다. 내 상사는 예전부터 내 전 직장 사장과 사이가 좋았던 듯한데 이 일을 직접 사장에게 다 알려주었다 한다. 니네 회사에 김 부장이라고 있지? 그 인간 완전히 이리고 뭐고 막 나가는 것 같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실은 지금 우리 회사로 이직해온 놈이 원래 너네 회사에 다녔던 놈인데 얘가 또 엄청 일을 잘하고 능력도 대단한 놈이거든. 근데 고작 잘났다는 이유로 그 부장한테 찍혀서 잘렸다더라. 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이런 식으로 부장 행실이 다 까발려졌다고 한다. 당연히 사장은 부장에게 직접 자세한 얘기를 캐물었다고 하는데 부장은 마지막까지 그놈 잘못입니다! 라며 내 탓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부장을 해고한 뒤 예전 직장 사장이 그 친구 좀 우리 회사에 돌려줄 수 없나? 그건 안 되지. 걔는 우리 회사 사람이야. 그래, 그럼 너네보다 월급 2배는 더 줘서 데려가겠어. 그럼 난 걔를 승진시키고 말지. 애초에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일개 사원이라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어. 아, 그 모자란 부장놈은 왜 그 친구를 자른 거야? 라며 분통해했다고 한다. 기쁘긴 하지만 나는 지금 이 회사가 마음에 들고 전 회사에는 나를 싫어하는 놈들도 많았으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그 후 나는 정말로 상사가 사장에게 직접 어필해준 덕에 젊은 나이에 관리직이 되었다. 회사가 실적주의인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장님 눈앞에서 내가 가진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나도 관리직에 오른 이상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짜내 실적을 올려갔다. 게다가 전 직장같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아닌 남들 눈에 띄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미움을 사기는커녕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내 능력을 질투하거나 하지도 않고 프로젝트 리더로서 모두가 나를 따라주고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나는 엄청난 달성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